나는 신경외과 의사이다. 1976년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채플힐 캠퍼스를 화학 전공으로 졸업했고 1980년 듀크 대학 의과대학원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땄다. 듀크 대학 레지던트 과정을 거친 다음 매사추세츠 종합병원과 하버드에서 11년 동안 신경 내분비학에 집중했다. 그 중에서도 2년간은 동맥류로 인해 뇌의 특정 영역에 출혈이 생겼을 때 혈관들이 어떻게 병리학적으로 반응하는지를 연구했다. 영국 뉴캐슬어폰타인에서 뇌혈관 신경외과 분야의 연구 조교를 마친 후에는 15년간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외과 부교수를 지냈다. 그 기간 동안 나는 수많은 환자들을 수술했고 그들 중에는 뇌의 상태가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인 경우가 많았다. 내 연구 작업의 대부분은 정위 방사선 수술과 같은 선진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이었다. 나는 종양이나 혈관장애와 같이 다루기 어려운 뇌질환들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기 공명 화상법 유도 신경외과 수술의 발전에 기여하기도 했다. 그러는 동안 의학 학술지에 150여 편이 넘는 장과 논문들을 저자 또는 공동저자로 참여해 기고했고 국제의학 컨퍼런스에서는 연구 결과물을 200회 이상 발표했다. 요컨대 나는 과학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 현대의학의 도구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돕고 치료하며 인체와 두뇌의 작동에 대해 더 많이 배우는 일이 나의 소명이었다. 그런 소명을 발견한 것을 엄청난 행운이라고 생각했다. 일과 결혼했다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더 중요하게는 내 곁에 아름다운 아내와 사랑스러운 두 아이가 있었고 가족을 내 삶의 축복으로 여겼다. 여러 면에서 나는 운이 좋은 남자였고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2008년 11월 10일 54세의 나이에 나의 행운은 끝난 듯했다. 나는 희귀한 질병에 걸려 7일간 혼수 상태에 빠졌다. 이동안의 나의 대뇌 심피질, 즉 우리를 인간이게끔 해주는 뇌의 겉표면이 기능을 멈춰버렸다. 그것이 작동하지 않았으니 사실상 뇌가 부재하는 상태였다. 우리의 뇌가 부재하면 우리 자신도 부재하는 격이다. 지난 수년간 신경외과 의사로서 나는 신기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대개는 심장마비가 일어난 후였는데 신비롭고 놀라운 풍경 속을 여행했다거나 죽은 가족들과 대화했다거나 심지어는 신을 직접 만났다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멋진 일들임에는 틀림없었다. 하지만 내 견해로 이 모든 것은 순전히 환상이었다. 이토록 자주 보고되는 그들의 내세 경험은 무엇이 원인인 걸까? 나는 그것을 뇌에 기반한 현상이라고 보았다. 의식에 관한 모든 것이 그러하다. 뇌가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의식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뇌는 애당초 의식을 만들어내는 기계이기 때문이다. 기계가 고장나면 의식도 멈추는 것이다. 뇌의 실제 작동 방식이 얼마나 복잡하고 신비한가와는 상관없이 실상은 이렇게 단순하다. 전원 코드를 뽑으면 텔레비전도 꺼진다. 당신이 얼마나 즐겼든지 간에 쇼는 끝이 난다. 나는 뇌가 꺼지는 일을 직접 당해보기 전까지는 위와 같은 식으로 말해왔다. 혼수 상태였을 때 나의 뇌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아마도 이것이 내가 그때 경험한 임사 체험의 깊이와 강도의 원인이었으리라고 지금 생각한다.
보고된 임사체험들의 상당수는 잠시 동안 심장이 멈추었을 때 발생했다. 이 경우에 대뇌 심피질은 일시적으로 비활성화되지만 대략 4분 이내로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심장 기능을 재활성화해서 혈액의 산소 공급을 회복시킬 경우 크게 손상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내 경우에는 대뇌 심피질이 이미 꺼져버린 상태였다. 물리적 뇌의 한계에서 벗어나 완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의식의 세계와 직면하게 된 것이다. 어떻게 보면 내 경우는 임사체험의 완결판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십 년간 신경외과 의사로서 쌓아올린 연구와 수술실에서의 실제 작업 경험 덕분에 보통보다 높은 수준의 위치에서 내게 일어난 임사체험의 실상뿐만 아니라 그것의 의미를 판단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의 의미는 실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었다. 나의 체험은 육체와 뇌의 죽음이 의식의 종말은 아니라는 것. 인간의 체험이 무덤을 넘어서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우리들 하나하나를 사랑하며 우주와 모든 존재들이 궁극적으로 어디로 나아가는지에 대해 보살피고 있는 그런 신의 응시하에서 우리의 의식이 계속된다는 사실이었다. 내가 간 그곳은 실제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의 삶이 완전히 꿈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곳은 실제였다. 그렇다고 내가 지금의 이 삶에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사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이 삶의 가치를 느끼고 있다. 오히려 지금은 삶의 진정한 맥락을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은 무의미하지 않다. 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서는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은 이 사실을 알기 어렵다. 혼수 상태에 있었을 때 내게 일어난 일은 분명히 내가 하게 될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것이다. 하지만 일반 상식과 너무 다른 내용이어서 무턱대고 사람들에게 외쳐댈 만큼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런 한편 뇌과학 및 의식 연구의 최신 개념들에 익숙한 사람인 내가 의학적으로 추론하고 분석해서 내린 결론들이다. 내 여정의 이면에 있는 진실을 일단 깨닫는 순간 나는 이것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 작업을 제대로 해내는 일이 지금은 내 삶의 주요 과제가 되었다. 그렇다고 신경외과 의사로서의 직무나 내 삶을 포기했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우리의 삶이 육체나 뇌의 죽음과 더불어 끝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게 된 특권을 누리게 된 지금, 이 몸과 이 지구를 넘어서 내가 보게 된 것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나의 의무이자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듣고서 믿고 싶었지만 차마 전적으로 믿을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이 책과 이 안에 담긴 메시지는 누구보다도 그들을 위한 것이다. 내가 당신에게 하려는 말은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그 어떤 이야기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진실이다. 버지니아주 린치버그 2008년 11월 10일 눈을 떴다. 침실이 어두워 머리맡에 있는 자명종의 붉은 불빛을 쳐다보았다. 새벽 4시 30분이었다. 버지니아의 린치버그에 있는 우리 집에서 내가 근무하는 샬롯스빌의 초음파 외과재단까지는 운전으로 70분 정도 걸리는데
그에 맞춰 내가 평소 일어나는 시간보다 1시간 일렀다. 아내 홀리는 아직 깊이 잠들어 있었다. 우리는 보스턴의 신경외과학계에서 거의 20년을 보내고 2006년에 이곳 버지니아주의 산악지대로 이사왔다. 나와 홀리는 둘 다 대학을 졸업한 해인 1977년 10월에 처음 만났는데 홀리는 미술학과 석사과정에 있었고 나는 의과대학원에 다니고 있었다. 어느 날 내 대학 룸메이트인 빅이 나를 만나러 오면서 당시 데이트를 하던 그녀를 데리고 왔다. 아마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다. 그들이 떠날 무렵에 나는 홀리에게 언제든지 놀러 오라고 하면서 꼭 빅과 함께 오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정식으로 처음 데이트를 한 것은 노스캐롤라이나의 샬럿에서 열린 파티에 함께 참석했을 때였다. 홀리가 후두염에 걸려 대화의 99%를 나 혼자 감당하며 자동차로 편도 2시간 반 되는 거리를 왕복 주행했는데도 힘들지 않았다. 우리는 1980년 노스캐롤라이나주 윈저 마을의 세인트 토머스 성공회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그리고 내가 외과 레지던트로 일하는 듀크 대학이 있는 더럼시에 아파트를 얻어 이사했다. 돈은 거의 없었지만 둘 다 매우 바쁘게 생활했기 때문에 개의치 않았다. 우리는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무척 행복했다. 나는 결혼한 해에 박사학위를 땄고 그와 동시에 홀리도 석사학위를 취득해 예술가로서 그리고 교사로서의 본업을 시작했다. 나의 첫 단독 뇌수술은 1981년 듀크 대학에서였다. 우리의 맏아들 2분 4세는 1987년 잉글랜드의 뉴캐슬 어폰 타인시에 있는 프린세스 메리 머터너티 병원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뇌혈관 연구조교로 일하던 때였다. 둘째 아들 본드는 1998년 보스턴의 브리검 앤 위민스 병원에서 태어났다. 나는 하버드 의대와 브리검 앤 위민스 병원에서 일한 15년의 시간이 좋았다. 식구들도 보스턴에서 보낸 그 시절을 소중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2005년 홀리와 나는 이제 남부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다른 가족들하고도 더 가까이 살고 싶었고 하버드 대학에 있을 때보다 좀 더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2006년 봄에 우리는 버지니아주의 산악지대인 린치버그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금세 어린 시절에 즐기던 남부의 평화로운 생활에 안착했다. 잠시 동안 나는 그저 누운 채로 막연히 무엇 때문에 잠에서 깨어난 것인지 생각해 보았다. 그 전날 일요일은 맑고 화창하지만 약간은 선선한 버지니아의 전형적인 늦가을 날씨였다. 나는 홀리, 본드와 함께 이웃집 바비큐 파티에 갔었다. 그리고 저녁 무렵에 델라웨어 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인 2분 4세와 전화통화를 했었다. 그날 문제가 될 만한 유일한 것이 있다면 나와 홀리, 본드 모두가 그 전주부터 계속 가벼운 호흡기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었다는 사실밖엔 없었다. 막 잠자리에 들려고 했을 때 등이 아파와서 짧게 목욕을 했더니 통증이 가라앉는 듯 했었고 혹시 이 아침에 잠에서 일찍 깬 것이 바이러스가 아직 몸에 잠복해 있어서인가 싶었다. 침대에 누운 채로 살짝 움직였더니 척추에 통증이 몰려왔다. 전날 밤보다 훨씬 더 아팠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외에 몇 가지 원인이 더 작용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잠에서 완전히 깰수록 통증은 심해졌다. 다시 잠이 오지도 않았고 일어날 시간이 되기까진 아직 1시간이 더 남아 있었기 때문에 따뜻하게 목욕을 한 번 더 하기로 했다. 몸을 일으켜 앉은 다음
발을 내려 바닥을 딛고 일어섰다. 그러자 통증이 다른 단계로 심해졌다. 묵직하고 극도로 참기 힘든 욱신거리는 아픔이 척추의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다. 잠든 홀리를 뒤로한 채 나는 2층 화장실로 아주 조심스럽게 이동했다. 물을 틀고 욕조에 몸을 누이면서 뜨거운 물 안에 있으면 몸이 좀 좋아질 거라 믿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욕조가 반쯤 찼을 무렵 잘못 판단했다는 것을 알았다. 통증이 더 심해졌을 뿐만 아니라 어찌나 강력하던지 이제는 욕조에서 나오려면 홀리를 큰 소리로 불러야 할 것 같아 겁이 났다.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손을 뻗어 바로 위에 걸려있는 수건을 겨우 잡았다. 수건거리가 벽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조심스레 수건을 잡아당기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러자 또 한 번의 통증이 등에 엄습했는데 어찌나 극심한지 숨이 멎을 지경이었다. 이제는 인플루엔자 때문이 아니라는 게 분명해졌다. 그럼 무엇 때문이란 말인가? 사투 끝에 미끄러운 욕조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나는 진홍색 목욕 가운을 걸치고 아주 천천히 침실로 돌아와 침대 위로 쓰러졌다. 몸은 다시 식은땀으로 온통 젖어 있었다. 홀리가 뒤척이며 내 쪽으로 돌아 누웠다. 왜 그래? 지금 몇 시야? 모르겠어. 등이 너무 아파. 나는 말했다. 홀리가 내 등을 주물러줬다. 놀랍게도 조금 나아지는 듯했다. 의사들은 대체로 자기가 아프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나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통증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결국에는 가라앉으리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평소 출근하는 시간인 오전 6시 30분이 되어서도 나는 여전히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있었고 사실상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 7시 30분에 본드가 여태 왜 내가 집에 있나 궁금했는지 우리 침실로 들어왔다. 무슨 일이에요? 네 아빠가 좀 아프시단다. 홀리가 말했다. 나는 베개에 머리를 받친 채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다. 본드는 내 관자놀이를 부드럽게 만져주려고 했다. 본드가 손을 대자 번개가 내 머릿속을 관통하는 것 같았다. 최악의 고통이었다. 나는 비명을 질렀고 본드는 깜짝 놀라 황급히 뒤로 물러섰다. 괜찮아, 걱정 마. 홀리는 본드에게 말했지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진 않았다. 너 때문에 그러시는 게 아니야. 아빠가 두통이 심해서 그래. 그러고선 나에게라기보다는 그냥 혼잣말로 구급차를 불러야 하나? 라고 하는 말이 들렸다. 본인이 병나는 것 이상으로 의사들이 정말 싫어하는 게 있다면 바로 환자가 되어 응급실에 실려가는 것이다. 집에 응급 구조대원들이 잔뜩 모여들고 규정상의 질문들을 하고 병원으로 호송하고 서류를 작성하는 등등의 장면이 떠올랐다. 이러다가 다시 상태가 호전되어서 구급차를 괜히 불렀다고 후회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괜찮아. 나는 말했다. 지금은 힘들지만 좀 있으면 나아질 거야. 본드가 학교 갈 준비하도록 도와주는 게 좋겠어. 하지만 당신 아무래도 좋아질 거라고. 나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은 채로 그녀의 말을 막았다.
아파서 여전히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 진짜야. 911 부르지 마. 그 정도로 아픈 건 아니야. 등 아랫부분에 근육 경련이 났을 뿐이야. 두통이랑. 홀리는 마지못해 본드를 아래층으로 데려가 아침을 먹인 후 길 맞은편에 사는 친구네 집 차를 얻어 타고 학교에 가게 했다. 본드가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만약 내 상태가 위독해져서 병원에서 결국 사망하게 된다면 그날 오후 방과 후에는 아들을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스쳤다. 나는 최대한 힘을 모아 간신히 내뱉었다. 좋은 하루 보내라, 본드. 홀리가 나를 살피려고 다시 2층 방에 왔을 때 나는 무의식 상태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선잠이 든 줄 알고 그대로 쉬게 놔두고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내가 왜 그러는 건지 물어보기 위해 내 동료들에게 전화를 했다. 2시간 후 내가 충분히 잤으리라 여긴 그녀는 다시 나를 살피러 왔다. 그녀가 방문을 열었을 때 나는 전과 마찬가지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내 몸이 그전처럼 이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판자처럼 딱딱해져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불을 켜니 그녀의 눈에 격렬하게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들어왔다. 아래턱은 부자연스럽게 불쑥 내밀어져 있었고 두 눈은 뜬 채로 눈동자가 뒤집어져 있었다. 이분, 말 좀 해봐. 홀리는 소리쳤다. 내가 반응하지 않자 그녀는 911을 불렀다. 10분도 안 돼 도착한 응급 구조대원들은 나를 신속히 구급차에 태워 린치버그 종합병원 응급실로 호송했다. 의식이 있는 상태였더라면 혼비백산에서 구급차를 기다리는 그녀에게 내 상태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해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의심의 여지 없이 나는 뇌에 어떤 심각한 쇼크를 받아서 대발작이 일어난 상태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었다. 그 후로 7일간 홀리와 가족들에게 나는 몸만 있는 상태로 존재했다. 그 일주일 동안 나는 이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고 내가 무의식 상태에 있을 때 일어난 여러 일들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수집해서 들어야만 했다. 내 의식, 인간 존재로서의 내 핵심에 해당하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내 영혼은 떠나 있었다.